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제 일본 해군 전함 공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. 오늘은 이어서 항공모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. 현재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이어서 2017년도에 이번에 건조한 제랄드 R 포드 항공모함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.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한번 궁금사항도 한번 해결할 겸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까요? 일단은 그 항모 건조 비용은 대략 373억 달러가 들었다죠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41조 7,760억 원 정도 됩니다. 그리고 건조 비용은 한 129억 9,800만 달러, 약 14조 5,772억 원 정도 되겠죠. 건조업체는 뉴포트 뉴 쉽빌딩이라는 데서 이렇게 건조를 했습니다. 2017년도에 취역을 했고요. 앞으로 10척 건조 예정이랍니다. 주요 재원으로 봤을 때 전장 전체 길이가 한 337.10m 되고요. 그 전폭은 비행갑판은 78.02m고 홀수선은 40.83m 정도, 상당히 홀수가 좀 깊습니다. 그리고 전체 고 높이는 76.2m 정도 됩니다. 만재 배수량이 10만 1600톤이나 돼요. 10만 톤이 넘죠. 상당히 큰 규모의 항공모함입니다. 홀수선은 11.88m 되고 있고요. 그 추진기관은 A1B 가압수용 원자로 2개가 달려있고 프로펠러 샤프트가 4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속력은 30노트 이상을 나갈 수 있어요. 상당히 좀 빠른 편이죠. 항공모함 병치에 비해서. 승무원은 대략 4,297명 정도 탄다는데 장교가 508명, 수병은 3,789명이 승선을 하게 되어 있죠. 그 이착함 장치에서 보면 이함 장치는 EMLALS라서 캐터펄트가 4기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착함에는 AAG, 즉 착함 구속 장치 3기가 장치가 되어 있고요. 레이더는 보니까 DBR 레이더로 해가지고 AN-SPY 3X 밴드 다기능 레이더 있고 AN-SPY 4S 밴드 입체 탐색 레이더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좀 나눠져 있네요. 그리고 미사일 발사기는 8연장 마크 29 발사기 2기가 있고요. 21연장 마크 49 발사기 2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. 그 근접 방어 무기로 봤을 때는 마크 15 IB 펠렁스 2기가 근접 방어를 하고 있죠. 그리고 함재기를 볼 때 탑재 가능 함재기 수가 75기가 정도 되네요. 대략 75기에서 한 90대 정도를 탑재를 할 수 있어요. 전투기는 F-18 슈퍼 호넷하고 F-35C 라이트닝, EA-18G 그라울러가 있고 조기 경보기에는 E-2D 호크아이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공중급유기에는 MQ-25 UCAS 무인 함상 공중급유기가 있고요. 그리고 대잠 헬기로서 MH-60R 시호크가 탑재되어 있죠. 일단 제럴드 R 포드 그 항공모함은 그 미국의 차기 항공모함 프로젝트인 CVNX 계획의 항공모함입니다. 그 항급의 이름은 당연히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를 땄죠.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일본함이 진수되어 현재 계속 테스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일단은 항공모함 하면 미국만이 도입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기로 알려져 있죠. 현재 전 세대의 항공모함,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기본적인 설계하고 함체 대부분이 거의 같아요. 대신 이제 1970년대 장비를 최신 사양으로 싹 밀신을 했죠. 새로 개발된 A1B 원자로를 2개를 탑재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합니다. 그 엔터프라이즈나 그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사용된 그 가압경수로 증기 터빈 방식 대신에 핵과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했어요. 그 원자로의 연료 발전용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계속 발전을 합니다. 이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려서 추진을 하게 되었죠. 그 A1B 원자로는 니미츠의 그 웨이팅하우스의 그 A4W보다도 출력이 대폭 강화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원자로의 연료봉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혁신적으로 이제 길어졌고요. 이제 미국의 차기 함선용 원자로로 이제 기대받고 있습니다. 예상으로 항속거리는 대략 20년간 무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. 기존의 그 스팀 캐터펄트 대신에 전자기식 이제 캐터펄트를 이제 장착을 했어요.
기존 사출 장비는 이제 이 스팀으로 해가지고 캐터펄트를 원자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고온과 고압 증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었거든요. 이거는 결국 이제 기체 부담을 증가하고 가끔씩 이제 콜드런치, 즉 그 가끔씩 증기의 그 압력이 부족한 채로 사출해서 전투기가 속도를 못 내고 결국 못 내니까 뜨지를 못하겠죠. 물에 빠지는 사고를 내기로 합니다. 따라서 무게도 한 1500톤에 달해서 그 함체에 무리가 많고 증기 파이프의 냉각리 정리 부재도 상당히 많아요. 운영 인원이 한 120명 대규모이기 때문에 인력 절감 및 기교화에도 굉장히 불리하겠죠.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이제 전자기식 캐터펄트입니다. 기체 부담도 줄이고 운영 소모도 줄이는 장점이 있어요. 그 출력을 자유자재로 설정이 가능해서 차후에 이제 미 해군에 배치될 무인 전투기를 이륙시킬 수 있겠죠. 무게도 기존보다 작고 운영 요원도 줄어들고 또한 원자로에서 증기 파이프로 끌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함 공간의 그 단순화와 신뢰도 증대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제 장비 비용 및 운용 예산 절감을 가능하게 해주죠. 이런 기대사항은 제 성능이 나올 때 이제 충족되는데 78톤의 그 질량의 물체를 135도트로 가속시키는 장비를 이제 전기로 구동하면은 이제 많은 전력 소비가 발생을 하겠죠. 일단 스팀이든 전자기식 원자로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이제 강제 착륙 장비의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이제 착함시의 충격을 좀 줄였어요. 자동화 장비를 대거 도입을 했고 승무원 수도 대폭 축소했죠. 이를 통해서 이제 항모작전 투입 예산이 이제 6,000명이 이제 필요한 니미츠급과 달리 이제 이배는 약 4,600명 정도 이제 완전한 작전 행동이 가능하게 됐어요. 작전 보급 요소하고 소요하고 인건비가 대거 절감이 되었죠. 그 함교의 이제 스텔스와 함께 그 신형의 전자장비를 대거 착용을 했습니다. 채용을 했고 여기에 이전 니미츠급 항공모함들은 강력한 그 펜슬빔을 발산하는 AN/SPS 48 계열의 기계식 레이더를 이제 장비를 했습니다. 새로운 기종에는 줌왈트급 구축함에 탑재된 신형 위상비열 레이더인 AN/SPY죠. AN/SPY3가 채용되어서 웬만한 구축함보다도 탐지거리가 더 넓을 거예요. 이번함부터는 차세대 이지스 그 레이더인 AN/SPY6VAMDR이라는 그런 레이더가 탑재가 되거든요. 그러면 간략형인 EASR이 이제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추가로 이제 레이더 요격 무기 체계의 탑재도 이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. 파이로제너시스 캐나다하고 이제 미 해군이 공동 개발한 그 최첨단 가연성 쓰레기 처리 시스템인 플라즈마 아크 쓰레기 파쇄 장치라고 있는가봐요. 상당히 영어도 좀 복잡하더라고요. 플라즈마 아크 웨이스트 디스트럭션 시스템이라는데 쓰레기를 이제 잘게 분쇄를 해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뒤 3000도의 고온 플라즈마를 분사해서 다른 물질로 이제 바꾸어 처리하는 겁니다. 처리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열이 있겠죠. 그 열을 다시 에너지로 환원시켜서 그 차세대 쓰레기 이제 처리 장치로 이제 역할을 하는 거겠죠. 일단은 플라스틱 쓰레기도 이제 플라즈마를 통해서 나오는 그 라디컬을 통해서 그 다이옥신 발생 없이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추가로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또 사실이 있어요. 그 초도함으로써 이제 전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. 재밌는 이야기 또 하나 있는데 그 초도함 전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. 2016년 7월 보도에 따르면은 제럴달 포드급 그 항모 일본함이 최초 예산을 29억 달러나 초과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2년이나 인도가 지원을 되었고요. 근데 또 거기다 불구하고 함재기 이착륙은 물론 방어체계 탑재나 함내에서의 무장 이송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투 부족한 판정을 받은 거예요. 이 이후로 이제 반전 단체에서는 제조비가 이제 한 척에 129억 달러나 되니까 넘죠. 그다음에 제럴드 포드 항모를 F-35 전투기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막대한 그 국가 예산 낭비로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이제 사업이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죠. 비난도 받고. 전자기식 캐터펄트의 그 치명적인 결함이 전투기 이륙 중에 400번당 한 번씩 나타난다고 밝혀졌어요. 그 기준치인 4166회 중 1회보다 10배나 높은 수치죠. 그뿐만이 아니라 그 레이더 시스템 결함도 있고 그 듀얼밴드 레이더가 두 레이더가 동시에 막 작용을 해야 하는데 하나 작동 시와 성능 차이가 없다고 해요. 그 탄약 보급용 그 엘리베이터도 결함이 있다고 하고 이런 결함들은 보통 초도함들이 갖는 공통적으로
많이 발생하는 관문이기도 한데 그 각 항급의 일벌함은 대개 초도함 그러니까 이제 프로토타입의 역할을 수행을 하겠죠. 지난 뭐 슈퍼캐리어 사업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고 단지 일반인이 보기에는 거대한 동남기로 보일 뿐이겠죠. 그 총기류나 전투 차량류 같은 것들을 막론해서 무기들의 초도 생산품은 그런 해당 본격 운영 전에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그 미 해군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기에도 이런 과정들을 게을리했다가 큰 수혜를 보기도 했었거든요.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어레스 캔들 그리고 뭐 해군 함선은 이제 소총이나 전차 등 여러 장비에 비해 워낙 크고 수도 적고 비싸서 뭐 테스트 베드도 지속적으로 개수해서 현역함으로 투입하는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. 이어서 그 러시아의 그 군사 전문지에서는 그 제럴드 R 그 포드급 항공모함 한 대를 격침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해군력의 뭐 40%를 희생시켜야 한다고 평가를 내렸었어요. 상당하죠. 그 항공모함 그 단일인지 그 호위함대 전체인지 애매하지만은 아마도 그 후자일 것 같습니다. 그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 이번에 대선 당선되었더라면 임기 중 그 새 포드급 항공모함 한 명으로 USS 빌 클린턴을 뭐 기대하는 이들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실제로 뭐 조지 부시 시절에는 니미츠급 10번함에 조지 H.W. 부시의 이름을 붙인 사례도 있잖아요. 다만 그 클린턴이 뭐 군사적으로 특히 미 해군과 관련한 공적이 없어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뭐 붙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. 2016년 미국 대선 승리자는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서 일반의 가능성도 사라졌지만은 그 비슷한 이유로 대통령 시기 트럼프가 해군력 증강에 엄청난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USS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할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. 이렇듯 그 미국 항모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니미츠급 항모 전단 이어서 이번에 새로 완전 건조하고 조만간 이제 전력화할 제럴드 R 포드 그 항공모함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번 자료 같은 걸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족하지만은 경청해주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.